오늘은 저로서는 상당히 뜻깊은 날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작품이 하나 한국을 대변하는, 지성계를 대변하는 개관지에 실렸는데, 사실은 이게 창간된 게 벌써 1960년대 창간돼 가지고 엄청나게 그야말로 한국의 지성계를 리드해온 잡지죠. 그리고 문학뿐만 아니라 그 사상,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그 의식화 문제에 있어서도 거의 그 의식화를 하는 자료가 이 창비를 통하여 유포됐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 창비야말로 사실은 가장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면 사상계 이후에 이제 창비가 큰 맥을 이어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날 때는 주로 사상계를 많이 봤는데, 제가 귀국해서 보니까 완전히 창비판이더구만 우리나라가. 근데 창비가 지금도,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아주 그 상당히 훌륭한 잡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 50여 페이지의 특별 좌담으로 해서 다시 동학을 찾아 오늘의 길을 묻다, 백낙천 선생하고 저하고 박맹수 총장하고 그 대담하는 거를 실었는데, 87페이지에 제 사진이 실렸는데 아주 근사해요. 그 민국 초년에 뭐 왕고이나 양계초나 호적 그런 사람의 느낌이 드는 그런 사진에 아주 사진 잘 찍었어요. 다양한 주제가 여기 실려 있는데, 저로서도 그렇고 백낙천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평생에 가장 큰 거대 담론의 장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저 자신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여러분들이 그 아주 쉽게 읽으실 분도 있고, 너무 빡빡하게 그 다양한 주제가 전달이 된다고 아주 그 힘들어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현 작가가 요번 수요일 날 이것에 관한 서베이를 하는 것을 올릴 텐데, 그거를 참고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그 강의와 더불어 읽어보실 만한 아주 종합적인 견해를 제공하는 상당히 훌륭한 담론이고, 이 담론을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담론이, 이런 대화가, 이런 디스쿠르가 오늘 한국의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의 장이 그만큼 지금 위대한 장이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그 지금 지성인들이 만나서 대화를 벌린다 해도 이런 주제를 다룰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동양과 서양, 뭐 고급 옛날과 지금 그 역사, 문학, 철학, 이게 짧지만은 그 모든 것이 아주 심도 있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니면 지금 일본에서도 이런 대화가 안 될 거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왜냐하면 동양을 모르니까, 동학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서양의 지금 현대 사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동학이 뭔지, 지금 뭐를 얘기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원불교가 뭔지, 증산교가 뭔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지금 대화지만은 그 대화의 내용은 완전히 보편적인 디스쿠르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담론이고, 전혀 그 외국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지만은 외국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인류 보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이러한 담론은 오로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역사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자부감이 있습니다. 창작과 비평 가오로, 2021년 가오로, 이것은 세계적인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꼭
집에다가 단행본처럼 모셔둬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창작가 비평 2021년 가을호는 한 권을 소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래도 한국에 여기 보니까는 새로 나오는 뭐 그 시인이고 소설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발랄한 대화를 펼치고 있는지 이들을 격려해 준다는 의미에서도 여러분들이 단행본을 사는 것보다 단 1년만 구독을 해도 이게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많고 뭐가 선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게 정규 구독 신청을 하세요. 나는 3년짜리로 했어. 며칠 전에 3년짜리로 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여기 그 재미난 인물이 실렸더라고. 그래서 작가 조명이라도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이 사람도 여기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던데 이문재라는 시인을 여러분들 아실 분은 아시겠는데 이문재라는 친구를 집중 조명을 했던데 이문재가 경희대학 국문과를 나오고 나서 이 시사저널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 취재부장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시사저널의 대빵이 누구였냐면은 김은이었거든요. 김은. 근데 그 이 세상에서 말해 나보고 당신은 소설을 써야 될 거라고 소설을 쓰라고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은이라고. 김은이 한국일보 문화부 그 기자를 하고 있을 때 눈이 참 안정이 안 돼. 한국일보 기자를 하고 있을 때 나를 최초로 대한민국 지성계에 소개한 사람이 김은입니다. 그러니까는 1982년부터 나를 집요하게 따라다녔고 그때는 기자였으니까 내 문장을 접하면서 항상 얘기한 게 선생님은 소설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또 하나가 누구냐면은 오에 켄자부로라고 여러분들이 일본의 아주 대문호죠. 근데 노벨상 수상자고. 근데 오에 켄자부로가 내 여자란 무엇인가를 읽었거든. 근데 그거 이제 일본판 읽고 나서 나한테 샌디에고에서 만났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그 집중적인 세미나에서 같이 몇 사람 안 되는 세미나에서 참여를 해서 내가 아주 짙은 교감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에 켄자부로가 나보고 소설을 쓰십시오. 그런 말을 했거든. 그래서 나보고 소설을 쓰라는 사람이 오에 켄자부로하고 김은이라고. 근데 둘 다 위대한 소설가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이 문제가 지금은 이제 그 문학동네라는 아마 거기 그 편집장을 하다가 이제 경희대학 교수로 갔어요. 그래서 경희대학 국문과 후마니타스 그 교수로 가서 아주 좋은 후배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데 이문재라는 사람은 사람이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이렇게 정말 그 he's a nice man, he's a good man. 아주 그 더할 나위 없이 인간적으로 아주 그렇게 겸손하고 그 진지하고 하여튼 매사가 진지해. 근데 그러니까 시인이겠죠. 근데 그때 이문재가 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이제 나 취재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 그때 이문재의 그 문제의식 속에서 자기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박상용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박상용이라고 이 우리나라의 그 아주 미스테리어스한 작가죠. 박상용이라고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데 서라벌 예대 문창과를 나오고 경희대학에 어디 댕기다가 그냥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의 그 종합병원 영안실에 청소부 노릇을 했대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그 책방을 했어.
책방을 인문학 서점을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세기 말기에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책을 내거든. 근데 이 사람의 그 소설이 뭐 소설집도 있고 뭐 죽음의 한 연구라는 것도 있고 열명길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7조 어론이라는 사부작인가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사람 문장 스타일이 뭐냐면은 한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한 반을 가 문장이 그리고 완전히 막 모순되는 얘기들을 막 그냥 한 문장 속에 막 엮어 나가 철학적인 뭐 사유와 문학적인 게 막 짬뽕돼 들어가거든. 그 이 사람 책을 보면 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문재랑 김훈이 선생님이 한번 만나보셔야 이 사람이 뭔가 쟤들 실력으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기도 곤란하고 도대체 그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꼭 만나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문재하고 김훈이 이 박상용이 책을 나한테 다 갖다 줬어. 근데 내가 읽어보니까는 뭐가 그 내 감각에서 보면 그 소화되지 않은 철학적인 언어를 마구 뱉는데 나한테는 도무지 그 감동이 없더란 말이야. 그래서 감동이 없어서 내가 무슨 책인가에 그 상자가 이거다. 항상 상자지. 박상용이라고. 이 박상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느 책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저술 속에서 어루빠질 뭐 6조도 지기 6조 그 새끼도 지겨운데 뭐 7조까지 얘기하냐. 네가 8조냐 9조냐 뭐 어쩌고 그러면서 내가 좀 코믹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저기 저 중앙청 앞에 이 꽤 좋은 아파트가 있었거든. 근데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거기 어떻게 뭐 빌려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 근데 하루 저녁 나를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재하고 그 집에서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문재가 하여튼 그 이문재가 그날 엄청 혼이 났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뒤로 내가 이문재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잡지 속에서 보고 그 이문재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앉는 책상에다가 그 교자상에다가 이제 밥을 차리고 사모님이 아주 뭐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앉아서 술을 먹는데 그 쓸데없이 술을 자꾸 먹이는 거야 나를. 그 처음에는 그 사람도 먹고 나도 먹는데 나는 그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인가 그 작품에 하여튼 내용은 기억 못해도 내가 그 소설을 본 다음부터는 절대 술 안 권한다. 그러고서 난 평생 그 20대에 술을 남한테 권한 적이 없어요. 어떡하지. 먹으면 먹고 말면 말고. 나는 이제 저기랑 한국 사람들은 술 권한다는 게 뭐냐면은 술 권하는 건 자기가 망가지고 싶어서 술을 먹는 거거든. 근데 술을 먹으면 저 혼자 망가지면 좋은데 나 혼자 망가지기 억울하다 이거. 내가 망가지기 너 이 새끼가 안 망가지냐. 그래가지고 막 퍼먹이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술을 다 퍼먹이는 거야. 억지로 그냥 주면서 저 혼자 망가지면 되는데 왜 남을 꼭 나 망가지기 전에 다 망가져야 되냐고 생각하냔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고약한 습관이거든. 근데 나는 그 아주 혐오를 느끼거든. 근데 자꾸만 술을 먹여. 그러다가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거기다 쓴 걸 봤어. 그 어디에 당신이 나한테서 그렇게 썼는데 그걸 고치라 이거야 나보고. 이제 술이 얼큰해지더니 그걸 좀 멋있게 자기를 이렇게 좀 멋있게 당신 같은 사람이면 나를 이해할 만하지 않냐. 그건 내가 고칠 생각도 없고 그거는 그냥 작가로서 그 코믹한
그 표현에 대해서 그 신경 쓴다. 근데 내가 지금 같으면, 지금 이 나이 같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에게서 그 멋있는 그 평론을 한번 듣고 싶은 게 갈망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막 그렇게 하면 뭐 그러고 말았어도 될 건데, 그때는 내가 안 그랬거든. 극간무고 내가 뭘 말을 하든 당신의 그 예술 세계는 당신으로서 유니크한 당신의 세계가 있는데,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저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나는 맨날 욕 먹고 산다. 그리고 그랬는데도 계속 술을, 아직 그날 뭐 무슨 술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내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소주 양주를 해가지고 몇 병이 나갔어. 하여튼 내가 또 안 꿀리나 계속 마셨지. 계속 마셨죠. 그러다가 나중에 괴롭더라고. 이게 이제 정신이, 술을 먹을 단계가 지나가더니 술이 사람을 먹는 단계로 갔어. 그 내가 여기서 이제 저기 하면 내가 이건 지겠다. 여기서 내가 시체로 실려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버렸거든. 주는 걸 이렇게 받는 척 쏟아 버려. 밑에다가 저기를 놓고 대접을 놓고 그냥 쏟았거든. 그랬더니 그걸 봤어. 어느 순간에 봐가지고, 이 사람이 돌이 이 치사한 짓을 한다고 말이야. 술을 받았으면 먹어야지. 그걸 어떻게 야미로 그렇게 몰래 그렇게 쏘는 법이 어딨냐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서 그냥 유리병 그냥 탁 깨면서 그냥 그 사모님 있고 그런데 그게 그냥 이 밥상 전체가 그냥 확 날아가듯이 내가 던져버렸어. 밥상도 다 있고 뭐 거기 무슨 반찬도 다 있고 다 있는데 다 깨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간다! 이 문제가 있다가 이 문제 자기가 주선을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두 분이 만나면 의미 있는 뭐가 대화가 될 거고, 여기서 뭔가 뭘 기대했을 텐데 이 문제가 언제 그걸 시로 써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소를 박박 찔리면서 내가 딱 구두도 딱 그 제대로 신고 깨끗하게 아주 폼을 잡고 딱 나왔어. 그냥 그 뒤로 내가 박상용 소리도 못 들었고 이 문제도 못 들었는데, 하도 나에겐 짙은 체험이라서 이거 보니까는 그 이 문제 그때 고생 정말 정말 지독하게 고생을 했는데 그 이 문제가 여기 이러고 위대한 선생님이 돼가지고 교수님이 돼서 이러고 있구나. 그리고 감동해 아주. 근데 하여튼 뭐 그러다가 박상용 씨는 난 계신 줄 알았더니 돌아가셨더만. 그래서 하여튼 젊은 날의 그 모습, 이거를 지금 내가 이 창비를 받으면서 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아주 리얼한 거예요. 지금 리얼한 그 진실을 여러분들한테 한 면을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창비라고 하는 잡지는 항상 이런 많은 그 이야기거리를 우리의 삶에 갖다 주는 좋은 잡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포덕문을 끝냈어요. 포덕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포덕문이라는 건 이 사람이 1861년 6월에 포덕을 시작하고 나서 그 포덕에서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왜 포덕을 하고 이 포덕이라는 거의 의미가 뭔지 이걸 정말 밝힌 엄청난 문장이기 때문에 동학에 대한 이 사람의 진실, 그 구상의 전체가 포덕문에는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그렇게 긴 문장도 아닌데 상당히 포괄적이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포덕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사람의 무슨 문하고 쓴 것들이
주제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자기의 체험 총체를 쓰는 거예요. 매번. 이 사람에게 진실은 오직 하나예요. 하늘님을 만나고 하늘님을 만나서 어떻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매번 매 상황에서 총체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작품은 매번 같은 주제로 반복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경대전이 파워풀한 거예요. 이게 여러 주제를 이렇게 나눠서 무슨 분야별로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거는 살아있는 자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닥쳐서 총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달라졌을 뿐 항상 이 사람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동문 다음에 오는 것이, 내 책에 보면은 포동문 다음에 오는 것이 동학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학론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천도국 경전에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것이 논학문으로 되어 있어요. 논학문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쓰여진 한문 문장이 수덕문으로 되어 있어요. 수덕문이야? 수덕문. 그러니까 사실은 덕을 펼치는 글, 그리고 덕을 닦는 글, 거기에 맞으면 영어에 말해서 파랄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랄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학을 논하는 글. 그러니까 파랄렐리즘으로 보면은 이게 맞죠. 수덕문, 논학문, 포덕문이라고 하는 게 같은 구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학이라는 걸 굉장히 독특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거는 이 초판본에서 보니까 이 문장이 이것이 동학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논학문이 아니라 동학론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본다면 사실 여기서 학이라는 게, 학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배움을 논하는 글이 아니라, 여기 학은 단순히 동학의 준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동학을 논하는 글. 그러니까 원래 동학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제목이란 말이에요. 동학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 중국식으로 말하면 논동학이 되겠지. 동학을 논함. 그런데 우리말에 저기상 동학을 논함 그래가지고 목적이 앞으로 나오는 그런 우리 스타일의 그 언어 감각에 따라서 동학론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동학론이 된 건데, 요번에 뭐냐면은 나온 초판본에 경진판 그 인제 갑둔리에서 찍어낸 초판본에 놀라웠게도 이게 동학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초기 교서들 모두가 동학론을 썼다. 다 동학론으로 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 1883년 이후에 판본들에게서 전부 논학문으로 돼 가지고 지금 이것이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논학문이 이게 사실은 원래는 동학론이 맞다. 동학론이 맞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내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덕문에서 동학론으로 가는 게, 포덕문이라는 건 1861년 이제 6월에 포덕을 하기 시작해서 한 7월에나 한 달 후에 바로 그 자기 체험을 살려서 쓴 거고, 그 이전에
한글 가사로 용담가라는 걸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용담가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포덕문과 동학론이라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동학론이라는 이 글은 지금 논학문 똑같은 거예요. 동학론이라는 이 글은 이 사람이 그 남원에가 쓴 거란 말이에요. 은저감에. 그러니까 포덕문과 동학론을 쓰기까지 그 사이가 거의 6개월 정도 반년의 세월이 있는데 이게 이 수운으로 볼 때는 가장 격정의 세월이었어요. 초기에 이제 항상 그렇잖아. 모든 게 무슨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도 생기고 자기가 어떻게 수습할 줄도 모르고 이게 내가 뭐 꼭 무슨 종교를 개창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궁금해야 하길래 가르쳐 주니까는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이 모여드는 현상에 대해서 온갖 탄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영남 유생들에서부터 뭐 온갖 탄압이 들어와. 그러니까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번째 논문을 쓰기 전에 이 사람이 쓴 가사가 한글 가사가 자그마치 4개나 됩니다. 4개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수은이라는 사람이 다이내믹한 사람인지 이미 여기서 이 포덕문을 써서 이 동학론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계속 격정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어떤 한 맺힌 자기에 대한 기본으로 뭘 이해해드리죠. 나도 사실 한국 사회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이문재 같은 사람이나 김은 같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상당히 존경해줬다고 할지라도 진짜 그 고독하고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몰랐거든. 다 그냥 나보고 그 당시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내는 놈이 어딨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이게 학술이냐 뭐냐 이게 책 제목이 이게 뭐고 이게 거기다 뭐 별의별 뭐 보지자지 뭐 다 쓰고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황당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시작했는데 수은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처음에 동학을 포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에게 휘몰아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그거를 가사를 써서 자기 한풀이도 하고 사람들을 계몽시키기도 하면서 쓰는 게 4개나 돼요. 4개나. 그 4개가 순서대로 말하면은 안심가, 교훈가, 도수사, 권학가가 됩니다. 권학가는 거의 그 동학론하고 동시에 쓰여졌는데 표영삼 선생님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권학가를 동학론보다 같은 시기지만 먼저 썼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심과 교훈과 도수사, 권학가라고 하는 이 한글 가사를 우리가 읽지 않으면 이 사람의 그 내면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동학론에 들어가기 전에 용담유사의 안심가는 여러분들이 제2권에 559페이지부터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딴 것도 이제 표지가 있으니까 이거 저 뒤에 페이지 수가 있으니까 페이지 수 찾아서 보시면 돼요. 여기 그렇게 해서 안심가, 교훈가, 도수사, 권학가를 한글 가사로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거를 읽어야 나도 힘들고 그러지만은 이거를 읽어야 수문이라는 사람의 그 사상적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용담유사와 동경대전의 그 저술 연대 크로놀로지 그 순서대로 전체를 읽은 작업은 여태까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어떤 의미에서 여태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안심가를 읽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